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했던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덫을 쳐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덫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전부 우리 우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난 8월 15일에도 코로나를 전파한 주범이 우파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10월 3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앞장서온 우리는 10월 3일, 9일에 광화문 집회의 중단을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파 세력은 광화문 집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진짜 집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아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8.15 집회 이후에 본인들이 마치 지금 코로나 지금 확산을 미시킨 주범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고 아까 덫이라는 표현 나왔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안에. 그런데 우리가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봐야 결국 또 우리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보수단체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한다가 아니라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허, 완벽하게 안 한다.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은 했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깔끔하지 않잖아요. 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중단 선언 기자회견 이렇게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니 서윤선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하지 말자 그러는 거냐, 문재인이 이중대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와 악행과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폭발시키는 방법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이 카퍼레이드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퍼레이드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요? 카퍼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단체 얘기는 이겁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겠다라는 허허. 건데요. 네. 이상적으로 집회를 했을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서 한 200대 정도 차량을 모아서 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를 금지를 하면 통고를 받자마자 소송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이 보수단체 이제 예고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의 얘기는 차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차 안에 있는 사람도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에 이제 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수를 일일이 세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대의 차가 모인다, 그 안에 200명 이상의 사람이 타 있게 되면은 집회 금지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 통고를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금지 통고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는 우리가 이 K방역으로 널리 알렸는데 이제는 드라이브스루 집회 얘기가 나오네요. 관련해서요. 10대 이상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10대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리고 200대 차량 시위를 지금 보수단체는 예고하고 있잖아요. 보수단체는 그렇다면 결국 집회를 포기할까요? 철회할까요? 아닐까요?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날 200대 차량이 행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오늘 정부가 경찰이 우리에게 금지 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지 통고를 받자마자 저희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카퍼레이드를 코로나를 이유로 막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저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해서 간격을 다 주고 다 간격을 띄우고 그 접고 열체크 마스크 쓰고 다 해도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와중에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이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로 기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저렇게 또 마이크를 잡고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준범 교수님, 예. 지금 10대가 안 되면 9대씩 끊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씩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이렇게까지 하고 이런 뭐 엄청난 근성이잖아요. 뭐 아니 무슨 여기에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잠깐 10월 3일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대체?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네. 차량 200대 동원해서 집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슈화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좀 지나고 나서 해도 된다고 보고 네. 꼭 이렇게 차량이나 사람이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의 매체들도 있고 이런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 말씀하신 거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간격을 다 띄웠습니까? 네. 화면에 보면 간격 잘 안 띄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게 마스크 안 끼고 내리고 음식 드시는 거 그것도 3, 4, 5 모여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방역 대책 제대로 안 지키셔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 거지. 다 잘 지켰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영상이 나온 것만 봐도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부가 무슨 함정을 파놨다고 하는데 무슨 함정을 파놨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명을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참으시고 네.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꼭 이렇게 모이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요. 네. 지금 카퍼레이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10대씩 한 200대가 쭉 연이어서 카퍼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소송 관련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하. 경찰이 당연히 금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도시에서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네. 그 카퍼레이드가 이거는 시위하고 관계없이 경찰이 통제하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경찰이 막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정부는 이 해괴망측한 단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일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을 전후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총리 말처럼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법적 처벌을 떠나서 여기에 나오겠다는 분들, 이분들의 이웃들,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냐. 왜 이걸 원천적으로 다 막는 게 다 능사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미 몇 차례 드라이브스루 시위가 있어 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제 장소를 특정해서 차로 각자 한 명씩 와서 딱 모여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그냥 내는 정도라면 코로나 뭐 사실 감염 위험성이 없다라면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는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안 된다가 70%가 넘습니다. 안 된다가 70%가 넘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한 대 한 명 정도만 타고 와서 모여서 차로 쑥 지나가는 정도 교통방해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면 사실 그건 막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정을 해보세요. 아, 이제 우리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합니다. 근데 그냥 나오신 분은 어떡할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겠네요. 저번에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15의 광복절 집회도 처음에 집회 인원은 100명 내외였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몇 명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그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지금 선언적인 말뿐이잖아요. 네. 아마 전날 집회를 한다면 또 그냥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하. 돌려보낼 거예요? 돌려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드라이브스루, 일단 명목은 드라이브스루 집회지만 집회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모든 보수 단체가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아하, 네. 여기에 뭐 이 비대위가 있는데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집회 그 중단 선언한 단체하고 우리는 별개라는 겁니다. 예정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하겠다. 즉 말하면 저분들은 드라이브스루도 아니고 그냥 예정대로 모이겠다는. 그냥 몸으로 나와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드라이브스루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드라이브스루가 끝나고 나면 모든 회합과 집회는요. 끝나고 나면 결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끝나고 난 다음에 차 마시거나 식사 같이 하면서 그 회합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아하. 그거는 또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네. 당시에 지금 이 개천절 집회가 이렇게 이 논란을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복절 집회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죠.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법적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 이 대장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m very thankful to 많은 분들이 왜 대장을 김경재를 세웠냐고 나한테 또 따졌습니다. President 많은 김경재. 지도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장 좀 맡아달라고.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Really? 한 사람도 대장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Not even one person was willing to lead this. 그러나 김경재 총재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But this very young president was willing to do it. 제가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제가 읽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대회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강영재 변호사가 또 할 말이 많아요. 보고를 한 걸 생략해서 이 읽는 것은 강영재 변호사에게 돌리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으로만 보면 최진봉 교수님, 김경재 전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입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읽으라고 했어요.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회장이라고 아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대회장을 맡아줬다. 아무도 안 맡는데 김경재 전 총재가 맡아줘서 감사하다. 네. 이러면 손까지 들고 같이 또 이렇게 인사도 했어요. 아하.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집회 지금 화면도 써있네요, 나오고 진짜. 예, 그렇죠. 네. 대회장 이 8.15 집회 모임의 대회장이 김경재 전 총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그 경찰에서는 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김경재 전 총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고문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 집회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 하는 대회장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회장 이름을 함부로 올리는 겁니까? 아무리 올리라고 해도 본인이 그걸 맡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집회가 사실은 100명을 모이겠다고 해서 집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5,000명 이상이 모인 걸로 경찰 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신고된 내용보다 더 많이 모였고 그것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경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김경재 전 총재는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본인이 대회장을 맡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모임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지준 기자님, 경찰이 김경재 전 총재에게 그냥 조사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8.15 집회에 전광훈 목사보다 김경재 전 총재가 더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집회 동료 문자가 유력한 정황으로 보여진 것 같은데요. 광화문 집회에 앞서서 2달간 총 전국 126만 명에게요. 11차례에 걸쳐서 1,386만 번의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자 메시지의 발송 명의가 네. 전광훈 목사와 대회장 김경재 총재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코레라 합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질문 받으세요. 자, 내부부장님 들어가셔서.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양지민 변호사님, 저희가 이만희 총회장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지난달 1일에 이제 구속이 됐죠. 네. 주요하게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제 업무 방해, 그리고 그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네. 지난 18일 석방해달라라고 이제 보석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나 석방해달라라고 이제 보석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요. 네. 따로 이제 보석을 위해서 보석 허가를 위해서 그 신문기일을 잡기도 하는데 28일에 3차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기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별도의 기일은 잡지 않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만희 총회장은 왜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일단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가 되기 전에는 그 구속영장 발부된 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 석방해 주세요. 그게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거의 석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영장 발부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요. 아하. 그래서 이게 구속 적부심 석방이 될 때는 대부분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랑 합의하고 피해 배상까지 다 했으면 그때랑 다르네. 그래 저게 이제 사정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어요. 네. 영장 발부되니까 다시 한 판단해 주시니까 기각이죠. 아하. 근데 그 이후에 기소가 돼서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1차, 2차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하. 바뀐 게 없다면 보석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많잖아요.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금 상태에서 굉장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다. 네. 이런 사정병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보석도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온 국민이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추석을 맞이해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제 그 제주도 여행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따르면은 제주도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축항스라고 그러죠. 네. 30만 명 정도가 제주도에 입도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바캉스가 아닌 축캉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가 있네요. 보니까 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예약률이 80%를 넘으면 만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요? 근데 이미 올 추석 이 축항스 때 예약률이 60에서 70% 정도 됐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의 만석 수준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한 50% 정도
예약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 이 추석 연휴에 60 내지 70%라면 사실 이제 집에 안 가고요. 어머니 아버지 뵈러 안 가고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아하. 진짜 이런 거잖아요.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영상 메시지까지 찍어가면서 아들아, 딸아, 오지 말그레이. 이번에는 그냥 좀 보고 싶지만 참고 내년엔 건강하게 보자. 이렇게 영상 편지 보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들은 자식들은 아싸 놀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30만 명이 몰리는 제주. 이쪽에 지금 걱정이 클 텐데요. 제주 도민들은 그러면 관광객이 몰려오는 게 정말 두려운가요? 어떻게 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쪽 이제 관광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또 아예 막을 수도 없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복잡 미묘합니다. 생각하시는 게 보면 전염병도 무섭지만 당장 나가는 게 더 무섭잖아요. 저희 경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막기도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뭐 사람을 막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니까요. 최진문 교수님. 예. 대략 난감이란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진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많은 분들이 관광업에 종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관광의 가장 메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비행기표가 10,000원, 20,000원에 팔렸잖아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숙박업계는 거의 문 닫는 일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추석을 맞이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고 하니까 그게 한편은 또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그런데 한편으로 그분들이 와서 혹시나 코로나를 전파하고 가시면 아이고. 그게 또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자식 보고 싶고 손주 보고 싶은데 혹시나 와서 또 자기나 아니면 자식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까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가신 분들 못 오게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제주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떠나시기 전에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상증은 있으면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예약을 해놨어도 맞아요. 가시면 안 되고 가서 혹시나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여행 중단하시고 맞아요. 또 요즘 그러잖아요. 돈 아깝다고 계속 하시고 나오는 분들 맞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 중단하시고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거기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시다 오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추석 때 몰려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강력 경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가급적 오지 마시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은 저희가 뭐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오셨다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얌체 내지는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민폐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렇게 지자체장이 언론 인터뷰로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아니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호소 갖고는 이건 부족하잖아요.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제주도도 비상입니다. 아하.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별로 없죠.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가다 보면 전파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제 일단 제주도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원 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아하, 그리고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37.5도 이상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아하. 진단받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질 때까지 격리해야 됩니다. 결과 나오고. 그리고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뭐 300만 원의 벌금도 벌금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증상이 있는데 괜찮겠지. 다니다가 몇 군데 누군가라도 감염시켰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또 역학조사해야 되죠. 또 그러면 비용 많이 들죠. 이거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가시는 분들 철저하게 이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 통해 보셨겠지만요. 오죽하면요. 더 돌 하르방도 마스크를 쓰고 있겠어요. 제주도가. 정말로 지금 제주는 비상일 거예요. 가시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되는 분들은요. 꼭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동안 이 뉴스파이터에서는요. 며느리들의 이 스트레스 고민을 좀 저희가 많이 좀 들려드리고 풀었는데 오늘은요. 며느리들만 고민이냐 남편들 고민도 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하소연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글이 이제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제목. 와이프의 이중적인 태도 한멸납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제목부터 세죠. 네. 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딸 둘의 아빠입니다. 아하.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한 아내 때문에 딸 둘의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딸 둘 두셨는데 왜 이혼이란 말이 나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아내의 친정은 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랍니다. 가깝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뭐 또 처가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처가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훈훈하죠.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은 처가에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가죠. 아. 본가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꽤 집입니다. 멀리 있네요. 그런데 나는 처가에 최선을 다하는데 아내는 내가 처가에 하는 것처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부간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나는 잘하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 집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안진영 기자님. 예, 남편의 말 들어보니까요. 1년에 아내와 함께 가는 게 2번 정도래요. 설과 추석, 명절 때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못 갔다는 거예요. 아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는 자기 혼자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설 이후에 뚝 끊겼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남편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뭐냐면은요. 아내는 지난 여름 휴가 때 처형, 처제, 장모님과 함께 펜션을 잡고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휴가 때요? 네, 남편이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억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부모님, 이제 본가에 계신 부모님 못 뵀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처가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맡기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장인 장모님을 많이 뵙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본가는 4시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남편 입장은 이게 본가에 전화했더니 당연히 본가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지 마라 그랬대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오지 세상에. 말아라. 부모 입장이죠. 그게 부모 네. 마음이고. 근데 이제 남편은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손녀 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맞아요. 김복준 의원님도 손녀 있으면 얼마나 그거 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아들, 딸은 사실은 보고 싶지 않지만 네. 손녀, 손주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다. 전화로 맞아요. 그렇게 안 와도 된다. 근데 애들은 많이 컸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아이고. 물어보면 얘들은 많이 컸니 물어보면 이게 뭡니까 아이고, 대체. 참. 오라는 네.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가는 게 좋겠다. 추석 때 한번 본가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아내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야. 일리가 있긴 한데 영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서운하긴 할 거예요. 찜찜하죠. 네. 지금 이 과정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요즘 우리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얘기 우리 플래카드도 네. 얘기했었는데 근데 남편 입장에서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는 거면 또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봅니다. 속상해서. 근데 당신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본가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하. 근데 아내가 차라리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거의 취조에 들어갔네 지금. 네. 사실 시어른이 오시면 불편해. 아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 이렇게 대답하면서 남편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뉴스파이터의 공식 신혼이신 백성문 변호사님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내분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정법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근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자꾸 피해갈 수 자꾸 이런 없습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양가 다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저도 약간 흥분하고 있는 게 약간 감정이입돼서 그래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엄청나게 화나겠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연 속에 이 남편분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안진영 기자님. 남편은 주장을 합니다. 본가에 갈 때 운전도 내가 하고 큰 댁에서 전부 다 제사 준비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 일도 없고 앉아만 있지 않냐 하는데 이 부분이야 사실 시월드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내가 그러면.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 주장은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뭐냐면은 진짜 뭐만 해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아내 때문에 솔직히 짜증이 난다는 얘기는 저도 살짝 동감을 하게 됩니다. 네. 뭐만 되면 코로나 핑계를 대니까 눈물도 코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남편분 최재봉 교수님, 이게 서운한 감정을 그냥 표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한테 그런 거지. 그렇게 코로나가 걱정되면 앞으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처가댁 식구들도 못 오게 해라. 이건 좀 지나쳤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네. 야 상황이 다른데 비유를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건 좀 남편이 화가 나다 보니까 비유를 너무 이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네.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건데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한테 이걸 묻기 위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정말 제가 유치한 건가요? 아니면 아내가 이기적인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요. 이 진짜 유일하게 지금 이 패널 분 중에 여성이신 양지민 변호사님께 이 여쭤봐야겠어요. 물론 이 아내분의 변호를 좀, 왜냐면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아내가 좀 코너에 몰린단 말이에요. 변호를 좀 해주세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게 가장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은 친정 식구들이랑 있으면 내가 발 뻗고 편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아이 육아도 맡기고 뭐 중요하죠, 밥도 뭐 진짜. 네.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친정 엄마가 해주시고 해서 좀 편한 느낌이 반면에 이제 시댁 어른들과 있으면 내가 해서 모셔야 되는 이제 거의 느낌이잖아요. 부동자세에서 차렷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피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좀 이 아내분께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소에 좀 안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믿어줄 텐데 평소에 좀 뭔가 이렇게 좀 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진짜 네티즌 반응 보기 전에 진짜 또 한 번 여쭤봐야 돼요. 제일 어른이신 김복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진짜 해법 좀 제시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 되시는 분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남편이 지금 보니까 명절 때 2번, 그다음에 부모님 생신 때 한 번 정도 가면 한 4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며느리 아닐까 싶거든요. 다만 네.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 코로나 걱정되면 니네 집 식구들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고 너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처갓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식의 그 어떤 추궁은 남편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엄밀히 얘기하면 장인장모도 부모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비교를 하는 순간 니네 집 우리 집이 돼 버리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간의 갈등은 이거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교하는 형태의 아내 추궁은 절대 아니고요. 설득을 해야겠죠. 부모님들도 아이 얼마나 보고 싶겠냐 우리 애들. 1년에 한 4번 보는데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게 하는데 당신이 그 시기에 놀러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도리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맞지 서로 이제 화가 나도 그래야지 처갓집 식구하고 빗대가지고 비교해버리면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남편분이 네티즌 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걸 제가 유치합니까라고 하는 건데 이 글을 읽고요. 세상에 네티즌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답니다. 먼저 남편분을 옹호하는 입장은 뭘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 아마 많은 남편분들이 옹호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일부 또 여성분들도 옹호를 해주시는데 네. 아주 짧게 욕본다. 네,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정말 이기주의 끝판왕인 것 같다. 아내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남편이 진짜 물어보니까 나 사실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처가 식구들하고 너 펜션도 다니고 이러면서 불편하다는 것 이런 얘기 자체가 아내가 너무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봐도 유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남편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아니 우리 부모님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죄송한데 펜션 잡고 여행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장인 장모에게 직접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이고. 또 나도 여자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일부 여성분들이 또 동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유치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누리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해라. 아까 김복준 교수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처가 식구들 오면 불편한 티 팍팍 내고 처가 행사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불에는 불, 뭐 맞불 작전으로 그러네요. 한번 나가봐라 이런 절대 안 돼요. 입장들이 있네요.
그런가 하면요.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아내 편을 드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는데요. 설, 추석, 그리고 부모님 생신 4시간 거리를 1년에 5번 가는 거 적게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또 팔랑귀라서 또 이 얘기 좀 더 이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처가집 부모님께서 하시는 만큼 그러면 네가 가사와 육아를 다 해라. 그러면 처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지 못한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네. 시부모님이랑 있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장인 장모랑 있으면 장모가 사위에게 뭔가를 챙겨주는 상황이 됐다. 불편함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쉽게 해결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우리한테 있어왔던 수십 년 동안 있어왔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요. 이 아내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늙어서 뭔가 이 자식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시부모님이 입장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남편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슬리피 씨와 하현곤 씨 지금 보이스트롯에서 정말 뜨거운 무대를 선보였던 분들인데 영탁 땡큐 왜 그런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멜로디 편곡해줘가지고 반응이 엄청 좋아. 뭘 내가 해? 네가 한 거지. 야 너무 잘했더라. 야 나 진짜 보고 감동 먹었어. 대박이야. 아 너무 고마워 진짜로. 뭐 네가 한 거지. 곡도 쓰고 그러나 요즘에? 곡 작업하고 있지. 뭐 하나 버려진 거 있나? 뭐라는 거야? 너 쓰는 거 없나? 너 신곡? 랩트로. 좋네 랩트로. 야 같이 만들자 같이. 그 곡비가 비싼가? 나는 곡비 안 받아. 지인들한테는 난 지인들한테 곡비 안 받아. 왜 내가 전화한다니까 안 믿더라고. 저기 뭐 안 친한 거 아니야. 친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니? 야 무슨 친한 말이 필요하네. 지금 이렇게 통화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이런 또 좋은 친구를 또 그냥 얻었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다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진준 기자님 두 사람이 원래 친한가요? 지금 격이 없이 이 대화를 나누네요. 원래 친구는 아닙니다. 슬리피 씨가 1984년생, 영탁 네. 씨가 1983년생, 한 살 형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둘이 잘 통해서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이스트롯에서 슬리피가 영탁의 노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불러서 준결승에 진출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게다가 이 노래를 래퍼인 슬리피 씨에 맞게 편곡하는 것조차도 영탁 씨가 직접 도와줬다고 하니까 슬리피 씨 입장에서는 은인이나 다름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랩과 트롯을 접목한 랩 트롯 혹은 힙합 트롯을 함께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영탁 네. 씨가 같이 곡 하나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라면서 슬리피가 랩 메이킹을 잘해줄 것 같다라고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서로 도우니까 상승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요. 그런데 영탁 씨한테 올해 참 특별한 해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영탁 씨 저 올해 알게 됐거든요. 아하. 올해 이제 뭐 종편의 그 트롯 경연에서 그렇죠. 2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인 가수인가 보다 했는데 올해 15년 차랍니다. 그래요? 네, 무려 15년 차고요. 아까 우리 뭐 통화하는 거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곡 비싸? 그러니까 아니 그 무대 지인한테 무슨 돈을 받아.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실천 중인 이 영탁 씨가 네. 벌써 데뷔 15년 차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지금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제 목소리를 알리게 된 지 15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곁에서 항상 응원해준 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메시지가 남겼습니다. 네. 자, 내 사람들 어떤 분들을 의미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팬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15년 늙었다. 엄청 늙었네.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내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떨어지진 않겠다. 왜냐면 연차가 쌓이면서 나는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계속 같은 노래로 맨날 활동을 하는데 알게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리 보고 활동을 이어왔고, 소중한, 정말 다시 이거는 뭐 한평생 살면서 정말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인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팬들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영탁 씨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영탁에 대해 궁금해? 탐구 영역 Q&A 1탄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 보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이 많이 나와요. 세 가지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은 외로움을 느낄 때 있잖아요. 누구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다가 외로움이 느껴지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 전화한대요. 그게 본인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분위기 살리는 성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했냐면 천성반 노력반이래요. 영탁 씨에서 새로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을 쭉 했대요. 그러니까 반장을 쭉 할 정도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본인이 흥도 많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성적으로 흥도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취미가 뭐냐 물어봤더니 곡 쓰기래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나와라는 곡도 본인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슬리피하고 통화하는 내용도 보셨잖아요. 네. 남는 곡 있으면 하나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영탁 씨가 흥도 많고 유쾌한 반장일 뿐만 아니라 곡 쓰는데도 재능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싱어송라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15년의 무명 생활.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15년 동안 한 우물, 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꾸준하고 집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지금은 뭐 영탁 씨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네. 그 대선배죠, 영탁 씨에게 최근에 이제 세시봉 멤버인 그 조영남 씨와 송창식 씨에게 트로피를 받았다면서 어허.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근데 트로피 문구를 보면 장하다. 큰일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온 국민에게 큰 위로를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새겨진 저 트로피를 이렇게 들고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영탁 씨가 그 막걸리 한 잔의 노래를 불러서 이제 영상을 본인의 이제 그 SNS에 업로드를 그랬죠. 했는데 2천만 뷰가 돌파했다라고 와. 합니다. 그러면서 탁걸리라는 이제 별명도 얻게 되고 또 막걸리 광고까지 찍었거든요. 야하.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원곡자인 강진 씨 역시 이건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영탁 씨와 나는 이제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라면서 또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얘기 나오니까 이제 추석이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영탁 씨 성공 자체가 커다란 추석 선물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영탁 씨 아버님 입장에서는 영탁 씨가 아버지한테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달 하순이 그 영탁 씨 아버님 생신이었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2일 날이 영탁 씨가 데뷔한 지 15년 차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기념해서 해가지고 영탁 밴 그 카페에서 세제류를 좀 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고향 그 영덕에다 기부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재면서 하는 거죠. 아버지 그럼요, 입장에서는 네. 그런 효도를 했고요. 네. 영탁 씨도 이제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효도할 수 있어서 좋다. 네. 38년 만에 제대로 좀 효도 좀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얼마나 진짜 이 듬직하시고 그랬을까요, 부모님께서. 그런데 이런 대세 가수 영탁 씨의 곡으로 뜬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보이스트롯 4라운드까지 진출했던 그룹 클릭비의 멤버 하현곤 씨입니다. 하현곤 씨 되네. 하현곤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컬로 생각하시는데 클릭비 내에서 드러머입니다. 드럼을 쳤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뽐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왜 영탁 씨한테 빚을 졌냐면요. 네. 보이스트롯에서 본인이 이렇게 경연 무대를 채웠던 노래가 바로 영탁 씨의 찐이야와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유명세를 치르게 됐기 때문에 영탁 씨 덕분에 빛본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영탁 씨가 경연대에서 불렀던 찐이야 막걸리 한 잔 그 노래를 또
하연곤 씨가 불렀어요, 무대에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엄마 고생시키니 아버지 원망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드럼 실력 이제 수준급이네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영탁 씨 목소리가 약간 비슷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약간 있어서 이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영탁 씨가 그 막걸리 한 잔은 본인 노래는 아닌데 그 노래를 경연에서 불러서 그때 전 국민이 영탁을 알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영탁의 대표곡처럼 돼버렸죠. 그러네요. 뭐 찐이야는 사실 결승전에서 받은 노래고 그래서 딱 대표하는 두 곡인데 요걸 잘못하면 망합니다. 너무 맞아요. 잘하는 분이 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영곤 씨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색이라는 게 좀 비슷하니까 정말 비교되더라도 그냥 가자고 싶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하는데 잘하시네요. 네. 근데 선곡도 선곡이지만 좋았지만요. 보세요. 지금 모습 보시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느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드러머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에 서서 노래하거나 이렇게 안무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저걸 극복했다는데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트로트를 엄청나게 불렀대요. 가수가 어쨌든 팀에서 활동을 20년 동안 음악인 인생을 살았는데 트로트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매력을 느끼게 돼서 트로트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팀 미션 때는 노래보다는 안무에 신경을 썼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10일 만에 7kg를 감량했답니다. 아하. 그 정도로 팬들에 대한 또 본인의 어떤 가수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연곤 씨가 나이는 언뜻 봐도 이제 애돼 보이잖아요. 근데 데뷔가 21년 차랍니다. 그런데 안지훈 기자님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무대를 보고 많이 감격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엄마한테 나 방송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엄마가 1초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1시간을 내내 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 스포트라이트 받는 무대를 어머니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이스트롯 나온 다음에야 아 정말로 내 아들이 제대로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어머니가 알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연 이후에는 대견하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오히려 음악을 그만두면 안 되냐라고 권하셨는데 요즘은 이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하영곤 씨에게는요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드럼, 노래, 춤 3박자 갖춘 하연곤 씨의 내일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탈락했을 때 아쉬움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부산에 내려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소속사가 없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뮤지컬도 해보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또 지금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하연곤 씨의 멋진 내일 그리고 슬리피 씨와 영탁 씨의 멋진 콜라보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